자, 그러면 이번 주 잘 마무리했고 다음 주에는 어떤 전략들이 필요할까요? 오늘 함께하는 두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용팀의 백인현 매니저 그리고 호랑이팀 이가람 매니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필요한 다음 주 전략들을 먼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핵심 전략 3가지 준비되어 있는데요. 어떤 전략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키 맞추기, 두 번째는 숫자 증명의 시간, 세 번째 정치가 판을 열었다. 사실 뭐 세 번째 말고는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어느 정도 여러분이 예상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첫 번째 키 맞추기 어떤 전략인지 오픈해 주세요. 네, 역시나 예상하신 대로 1000스탁입니다. 코스피가 5000 갔으니까 우리 다음 숙제는 1000스탁이겠죠. 백인효 매니저님. 네. 뭐 이거 뭐 한 발, 한 끗 차이 1000스탁 그냥 가는 거 아닙니까, 이제? 네, 이제 뭐 사실 다음 주면 천수딱 갈 것 같고요. 그렇죠. 많은 투자자들이 이제 걱정했던 게 코스피는 5,000포인트를 가고 있는데 코스닥은 이제 너무 못 가가지고 많은 투자자분들이 걱정했는데 저도요.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에 이제 정부 측에서 디지털 자산을 활용해서 3,000포인트를 한번 추진해보자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급등이 나왔단 말이죠.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들 코스피가 5,000포인트까지 갈 때 많은 투자자분들이 지난 6월 달에 정권 교체 이후에 임기 내에 5,000포인트라도 가면 잘한 거다. 사실 허무맹랑한 소리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았는데 솔직히 저도 사실 그랬습니다. 네, 한 7개월이 안 걸렸습니다. 네. 5,000포인트까지 가는데 7개월이 안 걸렸는데 그런 맥락으로 본다라면 사실 이제 코스피가 올라갈 때 코스닥이 못 올라갔단 말이죠.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사실 6개월보다는 조금 짧게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어디 가요? 코스닥이 1000포인트까지 가는데 1000포인트까지가 그렇죠. 6개월이 네. 조금 안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봤을 때는 일단 1000포인트 다음 주에 돌파하고 2000포인트까지 갈 때 올해 6월 달 안에까지 갈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바이오가 아마 그 주인공이 될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이번에 정부에서 그런 3000포인트 얘기가 나오니까 기관들이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을 했거든요. 기관들이 오늘 이제 역대급으로 코스닥에서 1조 원어치 순매수를 했거든요. 사실 기관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시장에서 이렇게 막대한 자금으로 순매수하는 거 저는 처음 본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만큼 지금 기관들도 정부 정책에 호응을 하고 있고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그동안 눌려있던 바이오만 좀 움직여준다라면 2000포인트는 사실 이제 머지 않았다. 그리고 알테오젠 이슈가 사실 있긴 한데 그렇죠.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네. 알테오젠 이슈가 있긴 한데 알테오젠은 코스피로 이제는 상장한단 말이죠. 나머지 굵직굵직한 바이오 관련 기업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사실 진짜 아까 제가 조금 6개월 안에 2000포인트 간다라고 말씀드렸지만 네. 허무맹랑하게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그게 머지않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뭐 얘기만 들어도 설레요. 예, 그리고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진짜 기관이 코스닥에서 1조 찍는 날은 저 처음 봅니다, 진짜로. 한 10년 동안 처음 보는 일인 것 같은데 이 정도면 기대감을 작지 않게 가져가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사실 우리는 어떤 섹터를 좀 가져가야 되느냐, 이게 관건인데 앞서 백인현 매니저께서는 바이오 얘기해 주셨어요. 이가람 매니저님은 어떤 섹터 코스닥에서 좀 봐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일단 섹터보다는 먼저 지수를 먼저 봐야 되지 않나라고 또 일단 먼저 지수부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제 아무래도 코스피가 올라오는 과정을 보게 되면 첫 번째로 금융주가 먼저 올라오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조선과 방산이 실적이랑 미국적 모멘텀 가지고 올라왔고요. 예. 마지막에 올라왔던 게 이제 자동차 전에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실적 가지고서 다 끌어올랐단 말이죠. 그렇죠. 그 마지막에 5,000포인트 찍을 때는 자동차가 이제 올라오면서 쭉 끌고 올라왔는데 네.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 시가총액 상위 종목 안에서 PBR 한 배가 안 되던 것들 다 끌어올렸다는 게 포인트가 될 것 같고 결국은 시가총액 200, 결국 코스피 200 안에서 순환매가 들면서 결국 끌어올린 거기 때문에 결국 저는 코스닥도 이번에 1000포인트가 문제가 아니고 저는 잘하면 4월 달 안으로 1400을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1400은 약간 좀 애매하게 왜 1400이에요? 아니죠. 왜냐면 1400, 저는 1400, 1500을 할 수 있는 건데 그건 사실 지금 전에부터 코스피의 코스닥 지수가 네. 앞으로 한 40%는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는 결국은 기관 자금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예. 제가 오늘 들어왔던 기관 자금들부터 동향 보면서 좀 가볍게 한번 말씀을 좀 좋습니다. 들어보면 더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실제로 10년치가 아니고 역대치를 제가 또 뽑아봤는데 네. 역대 기관들이 가장 많이 코스닥을 산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쵸, 보시는 것처럼 오늘이 오늘이고 맞죠? 예. 제가 다 뽑아왔는데요. 코스닥이 오늘 가장 많이 들어왔고요. 그 전에가
2021년 말인데 날짜가 중요해요. 날짜가 28일, 12월 28일, 11월 28일이죠. 결국 연말이었거든요. 알겠다. 양도세에 대한 것 때문에 수급이 들어왔던 것 같고 저거는 그러면 개인의 물량을 그냥 받은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평범한 나는 오늘 하루였는데 그 앞에 보고 그 아래에 보게 되면 날짜가 2017년도가 있습니다. 그때 뭐 했냐면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 나왔던 시기예요. 그렇다는 건 지금도 코스닥에 대해서 활성화 정책이 나오려는 순간인데 딱 들어왔다는 얘기는 잘하면 17년도 때의 데자뷰가 한번 나타나면서 코스닥이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져볼 수가 있겠고 그럼 결국 지수가 올라간다는 얘기고 기관들은 코스닥 150을 사게 될 건데요. 그러면 코스닥 150에 대한 비중을 봐야겠죠. 보게 되면 요건데 코스닥 150은 제약바이오가 40% 차지하고 있고 소보자의 30% 차지하고 있고 2차 전지가 15%, 그 외가 15%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오늘 그래서 가장 많이 들어왔던 종목들을 보니까 가장 많이 산 게 바이오를 가장 많이 샀어요. 저는 그래서 오늘 바이오가 낙폭과대에서 좋았기 때문에 앞으로 좋아질 거라서 샀다라고 하기보다는 납폭과대였었고 이런 금융투자 자금 자체가 들어오는 과정이었다 보니까 패시브네요. 그렇죠. 저는 패시브 자금이 인덱스 자금이 아마 코스피로 가던 게 약간 일부 코스닥으로 들어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다음 주 월요일 날은 이제 연기금 기금 쪽에서 운영위원회가 열립니다. 거기서 이제 아마 이제 국내 투자에 대한 비중 늘리겠다는 발표가 나올 건데 그쵸. 이제 플러스 알파의 기대감이 잘하면 코스닥도 비중을 늘려주는 거 아닐까? 라는 기대감이 미리 붙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자금이 좀 이동했다는 게 맞다라고 한다면 다음 주 이제 목요일 날을 앞두고서 잘하면 이제 코스닥이 한 번 더 쏠림 장세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결국은 이제 다음 주 목요일 날이 이제 새벽부터 FOMC가 발표가 되고요. 그다음 빅테이크들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도 발표가 나올 것이고 그날 삼성전자랑 하이니스 나오고 현대차에다가 LG 엔소가 나오거든요. 와, 완전 빅데이네요. 네, 다음 주 목요일 날이 엄청난 날인데 대형주들이 빅테크가 실적 발표에 대한 우려감이 있어요. 비용 증가라는 게 있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 계속 올라가지고 있고 엔비디아 가격 올리기 때문에 빅테크가 그런 불안감이 있다는 얘기. 현대차가 많이 올라왔는데 과연 실적 발표하면서 더 올릴만한 모멘텀이 있을까에 대한 애매한데요? 우려감.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아마 오늘부터 코스닥으로 좀 이동해서 아마 다음 주 수요일까지는 코스닥이 올라가는 장세 되면서 아마 다음 주 코스닥은 당연히 1000포인트는 가볍게 넘어가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1400 얘기를 하셨는데 그냥 뭐 1000, 2000, 3000 이렇게 잘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1400 얘기하니까 왠지 뭔가 더 있어 보이고 좀 더 진짜 현실적으로 갈 것 같은 그런 모습이어서 그 안에서 일단 패시브 자금의 움직임까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또 이가람 매니저님은 이렇게 패시브의 힘이었다. 바이오 얘기를 드리는 건데요. 패시브의 힘이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앞으로 그럼 좀 더 알파를 보여줘야 된다는 숙제가 남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번에 RTO젠이 좀 조정을 받았을 때 그러니까요. 사실 로열티가 생각보다 조금 적었다는 게 문제였지 네. 않습니까? 다른 바이오 관련 기업들은 의미 없이 빠졌는데 중요한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다른 바이오 기업들도 기술 이전이라는 뭔가 명확한 증거를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면 우리가 반도체 관련 기업을 투자를 할 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투자를 할 때 분기마다 실적이 잘 찍히는지 우리가 숫자를 확인하잖아요. 근데 바이오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파이프라인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건데 기대감이 너무 길어져 버리면 사실 수급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국내 바이오 관련 기업들도 빅파마 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글로벌 빅파마와 1조 원 이상대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한다라면 그때부터 아마 바이오 관련 기업들로 수급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뭐가 있습니다. 하나 나와야 되는군요. 맞습니다. 좋습니다. 알테오젠이 어쨌든 뭐 악재가 좀 작은 악재가 아니었기 때문에 심지어 뭐 그냥 작은 바이오 기업이 아니라 대한민국 바이오의 어떻게 보면 자존심이었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실망감을 안겨드렸기 때문에 그걸 회복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오늘과 앞으로의 바이오의 전망은 패시브 자금이라고 보고요. 그 알파가 좀 나오는지 어떤 기업에서 나오는지 이런 것들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오늘 첫 번째 전략이었던 천스닥 키 맞추기 이거는 뭐 다음 주 월요일이면 쉽게 달성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전략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요. 숫자 증명의 시간인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실적 29일에 뭐 물론 삼성전자는 저희가 이미 잠정 실적을 봤지만 확정 실적이 나오고 그날 부문별 실적이 발표가 되고 컨퍼런스 콜까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또 하루를 29일에 우리가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잠깐 이가람 매니저님께서 살짝 좀 기술주 때문에 불안하다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근데 그게 결국 따라가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는 돈 많이 벌었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사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아무런 걱정을 하고 있지 않고 그렇죠. 있고요. 네. 오늘 보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원래 기존에 해외에서는 보통 150조까지 많이 보고 있었는데 아마 올해에 대해서 국내 오늘 증권사가 170조까지 올리는 거 맞습니다. 또 올렸어요? 그런 거 봤을 때 아마 1분기 발표, 4분기 발표 이후에는 가장 중요한 건 올해에 대한 영업이익이 얼마큼 올라갈 거냐인데 아마 제 예상이 맞다라고 한다면 이번 거 분기 발표를 보고 나게 되면 일제히 국내 증권사들이 올해에 대한 가이던스를 다 올려놓을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아마 3월 달까지 올라가면서 4월 달에 1분기 발표 때까지 아마 추정치가 계속 올라갈 걸로 보는데 문제는 숫자를 너무 빨리 상향을 시키고 있다는 점이 그러네요. 조금 문제가 되긴 합니다. 네. 그만큼 빨리 땡겨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라서 하지만 저는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둘 다 상향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더군다나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저는 같은 날 컴퍼스하는 걸 태어나 처음 보거든요. 그러네요. 제가 주식한 거 전 처음 봐요. 네. 그만큼 아마 하이닉스가 저는 더 자신감이 큰 게 아닌가. 저는 그래서 오히려 삼성전자보다도 하이닉스의 가이던스가 더 세게 올라갈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좀 기대감을 갖고 있고 네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소부장들이 올라갈 거냐인데 그렇죠. 저는 소부장들 같은 경우는 이번 삼성전자 하이닉스와 컴퍼스코를 하면서 결국 공장 증설에 대한 계획을 조금 앞당기다든지 아니면 공장 증설에 대한 계획 자체를 생각보다 확대하겠다는 코멘트만 나와주게 되면 아마 소부장들이 아까 봤던 것처럼 코스닥 비중 안에서 2위에 있거든요. 그러네요. 저는 그래서 아마 소부장 랠리가 한번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는 얘기는 아마 코스닥 지수가 올라갈 때 일조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결국 이제 29일날 새벽에 있었던 FOMC랑 이제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부터 해서 다른 기업에 대한 발표가 있는데 아무래도 빅테크에 대한 우려감은 갖고 있는 건 맞고요. 그래서 저는 다른 기술들은 그러니까 미국 나스닥은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날 마이크로소프트가 생각보다 괜찮다, 메타도 생각보다 수익성이 나왔다라는 게 확인이 되면 네. 그때는 이제 미국적 투자에 상관없을 것 같은데 그게 안 나온다가 되어 빠져버리면 미국 나스닥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처럼 러셀만 갈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한국장이 난 거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면 결국 미국장 할 필요 없이 국내장 보시면서 코스닥 1,400으로 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좋아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이번 발표 때는 반도체보다도 저는 이번에도 과연 LG인서울이 시작 발표 후에 또 올라갈 수 있을까? 결국은 작년 11월 달에 LG인서울의 확정 발표가 나오고 난 다음부터 2차 전지가 올라왔거든요. 예. 그러면 결국 2차 전지가 이번에도 ESS에서의 캐파 확장이 더 크게 나올 거다가 되면 지난번처럼 한 번 더 올라갈 건지 아니면 지난번에 지금 최근에 화제가 되고 있는 로봇 관련돼서 뭔가 코멘트 나와줄 건지가 오히려 포인트로 본다면 2차 전지가 반등이 가능할까? 여기에 주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뭐 국내에서는 말씀해 주신 대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LG 엔솔 대한민국 1위부터 4위까지가 실적을 다 발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가 굉장히 핫한데 미국도 다르지 않거든요. 방금 이가람 매니저께서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M7 실적 사실 이게 조금 걱정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 네. 그러면은 혹시라도 이 AI에 대한 전체적인 투자 심리를 좀 악화시킬 수도 있지 않을까?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군요. 대신 이제 뭐 사실 우리가 엔비디아라든지 마이크론이라든지 실적 발표를 할 때마다 실적 발표 전에는 좀 올랐다가 이후에는 실적 발표하고 나서는 실적 데이터가 잘 나왔는데 왜 주가가 빠질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네. 오늘 인텔이 좀 그랬습니다. 벌써 지난주에 금융주도 조금 그랬던 것 맞습니다. 같고 별로 분위기가 썩 좋지는 않아요. 네, 인텔도 사실 이번에 실적 발표는 잘 했는데 네. 이후에 이제 가이던스가 예상보다 조금 못 나오다 보니까 지금 프리마켓에서 한 14% 정도 빠지고 많이 빠지네요.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다음 주 발표되는 M7의 실적도 기대감은 있지만 실적 발표 이후에 오히려 가이던스 축소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변동성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항상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보셨듯이 그런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 조정 시에는 항상 매수 기회로 작용해 왔다라는 점. 그리고 올해 트렌드포스에서 올해 1분기 전망했던 메모리 반도체랑 D램 가격이랑 낸드 가격 같은 경우에는 D램 가격은 한 50% 이상 1분기에 더 증가할 거라고 보고 있고 그 낸드 가격 같은 경우에도 한 30% 이상 더 커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1분기 작년 실적 같은 경우에는 잘 나올 건 당연한 거고 올해 1분기 실적도 잘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변동성을 보이면서 주가가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면 그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반도체 관련 기업들 또다시 매수할 기회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중요한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HBM 쇼티지가 언제 끝나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 아마 올해 연말까지 HBM 쇼티지는 안 끝날 것 같습니다. 아마 내년쯤에는 또 다른 얘기가 나오겠지만 내년도 물량이 아마 올해
말쯤에 뭐 매진이 되는지 여부가 결정이 될 텐데 내년쯤 그 얘기는 아마 올해 10월 달까지 제가 봤을 때 올해 10월 달까지는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그냥 들고 가셔도 될 것 같고 네. 조금 팁을 하나 드린다라면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삼성전자 삼성 파운드리 있죠. 이제 그게 올해 3월 달 EUV 시범 가동이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그래요? 근데 연말에 이제 테슬라와 계약했던 AI5랑 AI6, AI 칩을 양산을 하려고 목표를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원래 이제 테일러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메모리 파운드리 수요가 안 나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공사를 지연시켰던 팹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애플이랑 테슬라랑 계약을 하면서 가동 시기를 조금 앞당기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테일러팩 관련 종목들, 특히 소부장 관련 종목들, 최근에 솔브렌이 움직였던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테일러팩 같은 경우에는 2나노 공정인데 솔브렌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의 3나노 이하에 사용되는 초상기 시가격을 독점 공급하고 있거든요. 예. 솔브렌 같은 기업들도 향후에는 좋을 거고 그리고 테일러팩에 들어가는 세정 코팅 관련 기업이 뭐 코미코 같은 기업들도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보시면 특히 종목이 막 나오네요. 코미코 네. 같은 기업들은 바닥에서 매집하기 좋아가지고 오.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여러분들한테 충분한 수익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사실 금요일 시간이 다음 주 전략을 정리하고 종목 리뷰하는 시간인데 이렇게 여러분들 잘 들어오셔서 그냥 이렇게 주워 가시면 됩니다. 계속 이렇게 종목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소부장에 대한 기대감은 뭐 여전히 뭐 M7이 조금 꺾이더라도 사실 그거 꺾이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메모리 반도체가 그만큼 비쌌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돈으로 이제 투자를 했을 때 삼성은 또 파운드리를 또 다시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주목하고 계시는 백인현 매니저였고요. 뭐 그러니까 이제 실적 시즌을 본격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게 다음 주에 가장 중요한 과제인데 사실 뭐 채팅창에서도 그렇고 두 분 말씀해 주신 것도 좋은 실적 나도 요즘에는 주가가 그대로 반영을 안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하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좀 대응 전략을 갖고 있어야 될까요? 사실 그거는 시장 분위기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시장 분위기가 워낙 화요라장이고 좋은 상태에서는 어닝 발표에 따라서 주가가 실제 올라가는 경우도 살짝 많이 있었거든요. 예. 그때 아마 저는 이번에는 아마 코스닥에서는 좀 꽤나 많이 올라가는 상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오히려 이번 시장 발표 시즌에 약간 소부장들은 좀 시간이 남아있긴 하지만 이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어닝콜을 기점으로 해서 소부장의 실적 발표를 좀 더 주목해 보시면 앞으로 한 달간 좀 좋은 수익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기판제도 물론 4분기에 대한 우려감이 있지만 지금 가격을 다시 인상해서 협상하고 있다는 수익이 되게 많아지고 있거든요. 예. 뭐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기판제가 안 좋아질 것 같았는데 오히려 지금 코리아 서킷도 가격을 올렸다라고 알려지다 보니까 계속 올라가고 있고 뭐 심텔도 마찬가지로 다른 종목들도 기판제 다 가격을 또 올리는 걸로 협상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기판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에이지 반도체가 더 커지고 있는 구간이라서 예. 아마 테스트 소켓들도 아마 더 좋은 실적이 나와질 수가 있고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이제 장비 종목들 안에서도 실적이 나올 종목이 있겠지만 저는 이제 오사트 관련된 기업들 만약에 뭐 하나 마이크론도 마찬가지고 뭔가 물량을 좀 외주로 받는 기업들도 상당히 많이 좋아질 것 같아서 저는 뭐 하나 마이크론도 마찬가지고 테슬라도 마찬가지 될 것 같고 이런 식으로 뭔가 실적이 4분기보다 더 좋아질 만한 소부장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소부장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좀 전에 아까 언급한 것처럼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예. 최근 반등하는 기조 중에 물론 로봇에 대한 뭐 기대감도 있을 것이고 3월 달에 있는 인터뷰에 대한 기대감도 있겠지만 저는 결국은 이제 수익성을 어떻게 더 증명할 것이냐. 하단은 막아놨는데 과연 ESS 가지고 이번에 더 실적을 냈겠느냐인데 저번부터 이미 내고 있었기 때문에 네. 아마 그런 거 모멘텀을 더 붙인다면 또 2차 전지가 또 빈틈에서 한 번 더 올라가 준다면 뭐 증시된 방어가 잘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장 중요한 건 사실 4분기는 실적 시즌이라 부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4분기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 올해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 4분기가 적자가 나왔을지라도 이 올해부터 턴 어라운드가 된다라는 것도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 거라서 결국 어닝 발표는 4분기보단 26년도가 얼만큼 더 성장률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인지를 판단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보통 시장 자체가 바뀌는 게 지금 시즌보다는 3월달, 4월달에 많이 바뀌거든요. 그때가 1분기가 나오는 거라서 1분기가 나오게 되면 올해가 영업이익이 전망이 나오기 때문에 예. 3, 4월달에 시장 자체가 많이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지금이지만 3, 4월달까지 한번 잘 지켜보시면서 어떤 종목들이 바뀌는지 한번 잘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게 이제 그 4분기 실적, 지난해의 실적이기 때문에 1분기 그리고 올해 가이던스가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1월 달에 봤던 시장
시장의 흐름과는 뭔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일단 두 분의 얘기로는 계속해서 코스닥을 좀 주목하시는 얘기들을 많이 하셨고요. 소부장 그리고 2차 전지가 최근에 랠리를 다시 재가동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좀 지속될 수 있을지 LG엔솔 실적과 2차 전지 종목들 다음 주에 중요 체크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전략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전략은요. 정치가 판을 열었다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공개해 주시죠.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제가 내용을 좀 찾아보니까 28일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여당에서 이제 디지털 자산 기본법 여당 안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돼서 그런지 오늘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이런 종목들의 주가가 모처럼 날개를 폈는데요. 백인현 매니저님, 네. 이거 어떻게 좀 호재라고 볼 수 있겠죠? 일단 뭐 최근에 정부 정책이 조금 밀고 있는 섹터는 항상 갔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이번에도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강하게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스테이블 코인 관련 이슈가 정부 정책 기대감 때문에 올랐더라도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여야 합의도 돼야 되고 그리고 확정 법안을 내놓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와, 상한가를 진짜 많이 갔네요. 네.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 확정 법안을 내놓기 위해서는 이제 은행 지분율이 이제 51%를 넘을 수 있을지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이랑 중국은 안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은행이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법인이 있다라면 은행 지분이 51%를 넘어야지만 된다라는 측이거든요. 왜냐하면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비은행권 기업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무분별하게 발행을 하게 되면 뭐 통화 정책을 관리하는 데가 조금 어렵다. 그리고 리스크 관리도 조금 어렵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은행이 무조건 51% 이상을 가져가야 된다는 입장이고, 사실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비은행권도 은행권 51% 룰을 떠나서 비은행권도 자유롭게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어야지만 본격적으로 스테이블 코인 관련 종목들이 오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비은행권까지 만약에 허용을 해준다라면 진짜 스테이블 코인 관련 종목들이 뭐 최근에 우주항공 관련 종목들,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 로봇 관련 종목들이 올랐듯이 그런 것처럼 올라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만약에 근데 은행이 51%를 가져간다라고 하면 이게 확정 법안으로 나오게 된다라면 사실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안을 하나마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은행이 이제 51%를 가져갈 수 있을지 못 가져갈지 상관없을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만약에 비은행권도 자유롭게 발행할 수 있다라면 제가 봤을 때는 뭐 결제라든지 뭐 결제 관련 종목들이라든지 그리고 플랫폼 관련 종목들이라든지 그런 종목들이 골고루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백인현 매니저님 지금 설명을 들어보니까 약간은 조금 테마성으로 좀 올라간 게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아까 저희가 봤듯이 뭐 상한가만 5개예요? 맞아요. 이렇게 되면은 사실 다음 주에 연속성이 과연 있을까에 대해서 조금 애매해지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상한가를 들어가게 되면 그 다음 날까지 이어지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일정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저는 이제 오늘 정책 모멘텀 자체가 새롭게 다시 한 번 더 부각이 됐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좀 갖고 있고, 지금 시장에 유동성 자체가 너무나 풍부해진 상태에서 다른 테마가 없었는데 새로운 테마가 또 올라왔기 때문에 아마 스테이블 코인은 저는 다음 주까지는 좀 더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예. 아마 지금 3월 달까지는 위아래가 되게 심해질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단기적인 일정으로는 다음 주 28일 날로 알려지고 있는데 민주당 쪽에서 디지털 자산 기본법에 네네. 대한 논의가 있는 걸로 알려지고 맞습니다. 있어요. 그렇다는 건 28일 날까지도 이 스테이블 코인 자체가 좀 위아래로 많이 움직이면서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단타 매매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매매가 좀 가능할 것 같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시면 그냥 저처럼 코스닥 150에 있는 비중을 보시면서 올해 영업이익이 좋아지는 곳을 보시는 것도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뭐 이번 주 잘 끝났지만 이제 다음 주에 대한 고민을 시작을 해야겠죠. 근데 오늘 이 얘기만 들으니까 다음 주에 대한 전략이 그냥 다 끝났어요. 코스닥 봐야 되고요. 그 안에서 이제 수목 지나가면 실적 시즌 핫해지고요. 그 전까지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의 흐름을 조금 더 지켜보자.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